루이지애나주 베턴루즈는 인구 약 20만 명이 넘는 루이지애나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의 이민자들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정착한 영향으로 다양한 음식, 다양한 종교 등의 풍부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면서 3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살인 및 과실치사율을 기록한 루이지애나에서도 살인율 상위 5개 도시에 속한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턴루즈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는 2명의 연쇄살인범이 동시에 활동하며 가장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시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들 중에서도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경찰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이코 숀 빈센트 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What calls that? Something that needs to be outlawed. Because it does make death by asphyxia so easy. Had you developed that idea from something you saw or read, or No, is that true? I just said, man, this thing would be lethal. How did it get to a point, though, where you were able to get that around the demonstration? I'm not going to touch you. No, it's okay. Device in hand. Round. Okay. 숀 빈센트 길리스는 베턴루즈에서 1962년 6월 24일 노먼 길리스와 이본 부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이본은 길리스를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아버지 노먼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술만 마시면 강아지가 되어 아내와 아들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죠. 어느 날은 이본이 외출후 돌아와 아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노먼을 목격했습니다. 길리스가 약 12개월 정도였을 때로 추정됩니다. 이본은 자신과 아이를 모두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노먼을 가까스로 달래어 아들을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노먼은 가족을 떠나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했고 이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길리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가톨릭 초등학교를 거쳐 가톨릭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으며 늘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길리스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길리스는 사람의 죽음, 장례식장, 사탄 숭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2살에서 13살 때는 사촌을 죽이고 가슴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숨어들어가 관 속에 누워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탄 숭배의식을 몰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스릴을 즐겼던 것입니다. 길리스가 17살 때 아버지 노먼을 다시 만난 일이 있습니다. 노먼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고 부자 사이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아둔 나신의 남성 사진들, 게이 대상 잡지를 길리스가 발견하면서 동성애자인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때의 충격 때문인지 음주운전과 약물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편의점 직원으로 취직했으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매장을 전전했습니다. 이렇듯 일에는 재미를 붙이지 못한 그였지만 새로운 취미는 생겼습니다. 컴퓨터로 어른들의 사이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어른용 사이트가 아니라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는 상황. 여성의 시신이나 신체 훼손 사진이 있는 어둠의 사이트에 푹 빠지다 못해 집착했습니다. 집과 직장만 오가며 인터넷 세상에 빠져있던 그는 이 집착으로 컴퓨터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1992년 이본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 직장을 구해 이사하게 됩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길리스는 함께 가자는 그녀의 권유를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떠난 후부터 점차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버렸다며 어머니를 욕하고 앞마당에 누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짜증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여성을 몰래 엿보다 걸리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적도 있는 그를 이웃 사람들은 음침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1994년 32세가 된 길리스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테리 르모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테리는 길리스가 조금은 괴짜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자신을 때리는 테리에게 남자도 여자도 서로를 때리면 안 된다며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을 보고 다정하고 좋은 남자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 행각도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1994년 3월 21일 새벽 3시경 베턴루지의 고급 요양 주거시설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81세의 엠 브라이언이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방문하는 간호사에게 메디컬 체크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길리스는 열린 문 안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들어가 앤에게 몹쓸 짓을 시도합니다. 느닷없는 침입자를 본 앤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길리스는 들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을 베고 이어서 50차례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 간호사에게 발견된 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었으며 생식기가 훼손되고 목은 거의 잘린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죠. 숀 빈센트 길리스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길리스는 여자친구 테리를 설득해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편의점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특히 야간 근무를 자주 했습니다. 간질로 인한 발작 증상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녀를 위해 길리스는 매일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었습니다. 테리는 길리스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체포될 때까지 길리스가 10년 가까이 백수였음에도 그를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길리스에게는 몇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부탁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 끔찍한 범죄 현장이나 부검 사진, 절단된 신체 사진, 훼손된 여성의 시신 사진을 몇 시간이고 찾아보다가 그 사진을 테리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악스러웠지만 그저 특이한 취미생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기록상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첫 살인 이후 5년 동안 길리스는 범행을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정상적인 애착관계, 통제 요소가 생겨 살인 충동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라 추측합니다. 연쇄 살인범이 5년이나 휴지기를 갖는 일이 드문 만큼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99년 1월 4일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테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차를 몰고 나가 거리의 매매업 여성들을 구경하던 당시 37세의 길리스는 이날 매매업 여성인 캐서린 앤 홀을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호객을 하는 여성을 차에 타도록 유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미소를 띠며 그에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물었고 그는 수락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캐서린은 길리스의 차에서 케이블 타이로 목이 졸리고 이후 16차례나 휘둘러진 흉기에 의해 살해당했죠. 숨이 멈춘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후에는 첫 사건처럼 생식기를 훼손시켰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알았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는 이미 사망한 상대에게 자신이 더 흥분한다는 것을요. 길리스는 세차장에 들러 차 안의 흔적을 지우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며칠 뒤 발견한 캐서린의 시신에서 범인의 채모가 나왔지만 DNA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던 때라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4개월 뒤인 1999년 5월,
길리스는 52세의 하디 슈미트를 다음 목표로 정합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달리기에 진심인 여성이었습니다. 길리스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하디를 3주 동안 관찰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5월 30일 오전 6시 30분경 평소와 같이 조깅을 하던 하디를 길리스가 차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려 쓰러진 그녀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차에 싣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사건부터 길리스는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생식기를 훼손하는 기본 범행 패턴을 보입니다. 하디의 시신은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 다음 날 밤 강가에 유기합니다. 하디는 6월 1일 오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약 하루 동안 시신을 보관한 차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길리스는 냄새의 이유를 묻는 테리에게 동물을 치었고 차에 피가 묻어 있어서 그렇다. 청소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2일, 세 번째 피해자는 매매업 여성인 조이스 윌리엄스였습니다.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가 차에 타도록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사탕수수 밭 근처에서 케이블 타이로 살해했죠. 그의 엽기적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자신의 집 부엌으로 옮겨 생식기 훼손과 목과 다리를 절단한 것은 물론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 그녀의 일부를 조리해 먹기까지 합니다. I'd cut off the hands. I think just to have a piece of her, literally. If you would, take us through the circumstances around Joyce. She had beautiful legs. One thing that I recalled about her. And I wanted to keep those long legs, huh? 테리의 근무 시간 동안 함께 사는 집, 함께 식사하는 부엌에서 대담하게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길리스는 부엌을 정리한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겨 숲에 유기된 조이스는 약 2달 뒤인 다음해 1월 22일에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2000년 1월, 네 번째 피해자는 매매업 여성인 릴리언 로빈슨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인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로 살해하고 시신에 몹쓸 짓을 합니다. 집으로 싣고 와 훼손도 시도했지만 곧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었기에 일부만 급하게 훼손한 후 시신은 다리 밑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추후 릴리언의 부검 결과 폐 속에서 물이 들어간 흔적, 즉 익사 흔적이 확인됐는데 검시관은 질식으로 인해 이식불명 상태였다가 다리에서 떨어지며 최종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범행은 2000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라피에트 인근에서 마릴린 닐스를 차로 유인했죠. 마릴린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도중에 차 밖으로 도망쳤으나 안타깝게도 세막대기를 들고 뒤쫓아온 길리스에게 잡혀 폭행으로 사망합니다. 시신은 미시시피강 근처에 유기됐으며 10월 말경 발견 당시에는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여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길리스는 이후 3년간 다시 휴지기를 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의 존재가 다시 한번 의심스럽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연쇄살인범 데릭 토드리 때문에 범행을 자중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데릭 토드리는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베턴루지에서 최소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무려 5명을 살해했는데 같은 기간 길리스의 피해자 5명을 더하면 1년간 베턴루지에 10건의 살인 피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베턴루지 일대의 여성 살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지역 전체의 경찰 감시가 강화됩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베턴루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한 사람의 범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와중에 길리스는 데릭 토드리의 범죄 관련 뉴스와 사진을 모으며 리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들은 희생자 숫자에도 경쟁심을 느끼나 봅니다. 2003년 5월 27일
7명을 살해한 데릭 토드리가 체포되면서 경찰은 특정 사건들의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또 다른 미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리가 체포된 지 5개월 후인 2003년 10월, 3년 만에 길리스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7번째 피해자는 그와 관련이 없던 지난 피해자들과 달리 지인인 조니 메이 윌리엄스였습니다. 길리스와 약 10년간 알고 지내며 집 청소를 해준 적도 있고 함께 술자리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조니는 매매업을 하는 새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밤늦게 길리스의 차에 탄 날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길리스는 무방비한 그녀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폭행과 몹쓸 짓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집으로 옮겨옵니다. 오랫동안 참은 여파였는지 대상부터 범행 과정까지 평소의 그와는 달랐습니다. 시신과 함께 샤워하고 그녀의 양 다리를 앞뒤로 절개한 후 양손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가져와 시신을 다양한 자세로 배치하여 촬영하고 잘린 양손에는 다정하게 매니큐어를 칠했습니다. 부엌 바닥에서 조니를 해체하고 테리가 돌아오기 전에 청소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오랫동안 닦고 또 닦았습니다. 조니의 시신은 베턴루지의 한 식당 뒤편 들판에 버려졌으며 엎드린 상태로 발견된 그녀는 양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도 범인의 채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많은 DNA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과가 없는 길리스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치하는 용의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4개월 후 2004년 2월 26일, 마지막 8번째 피해자는 매매업 여성인 도나 베넷 존스턴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녀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 근처 외진 곳으로 이동한 뒤 케이블 타이로 살해했습니다. 이 범행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쪽 팔을 집으로 가져가 그의 욕망을 해소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추후 그녀의 일부를 먹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훼손된 상태로 인근 배수로에 버려져 다음날 발견되었습니다. I don't know why I was in the mood, but when I left that night, I was strictly in a hunting mood. 길리스의 범행은 더 잔인하고 끔찍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마지막 사건에서는 치명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이었죠. 경찰이 정보를 추적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베턴루지에서 약 200세트가 팔린 타이어 모델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구매자 모두를 만나 구강 DNA 채취를 요청했고 대다수의 사람은 범행과 무관하니 상관없다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은 구매자 중 한 명인 숀 빈센트 길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길리스는 여자친구와 함께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사는 무직이지만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구매자들에게 피해 여성들을 아는지, 당신의 타이어 자국이 왜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 등 살인사건과 관련된 일종의 압박 질문을 했습니다. 길리스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조니에 대해 자신의 친구였다며 그녀가 자신의 차를 탄 적이 있고 사건 현장 근처에도 간 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경찰은 추가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으니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진행한 수시간의 신문 내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도나 베넷 존슨 사건 현장 근처에 차를 세운 이유가 뭔가요? 맥주를 마셔서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집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당신 차를 조사하면 혈흔이 나올까요?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조니가 제 차에 탄 적이 있습니다. 조니가 생리 중이어서 앞좌석이 엉망이 됐었어요. 피가 흥건했죠. 차에 피가 마구 튀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피가 나온다면요? 차 창문이 내려가 있었는데 피가 밖으로 날아갔다면
바람 때문에 뒷좌석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들은 얘가 범인이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급히 면봉으로 DNA를 채취해 연구소로 보냈죠.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고 도주 위험이 있음에도 당장 구금할 명분이 없었던 경찰은 집으로 보내달라는 길리스를 잠복팀과 함께 귀가 조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마조마 몇 시간이 흐른 뒤 길리스가 범인이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4년 4월 29일 새벽 1시 20분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스와트팀이 길리스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길리스와 테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당황한 테리는 살인범을 체포하러 왔다는 말에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연쇄살인범이랑 살고 있다는 걸 몰랐냐고 추궁합니다. 테리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니 길리스는 미안해 자기 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길리스는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길리스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죠. 함께한 시간 동안 그녀의 운전기사를 자처해 출퇴근을 도운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커플들과 달랐던 점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리스는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일이라 배웠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적이 있고 테리의 출퇴근 용도 외에는 잘 쓰이지 않던 차의 주행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있는 등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는 칼과 톱 등의 각종 흉기와 컴퓨터 안에 피해자 사진들,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길리스는 경찰 신문에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3건의 사건 외에도 5건의 살인을 추가로 자백합니다. First victim was a Brian. She was there. She aroused me. Period. 한때는 통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난 살인마예요.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살인을 저지를 거예요. 저를 거리로 내보내면 해가 지기 전에 사냥감을 찾을 겁니다. 경찰이 길리스의 집 부엌에 루미노를 뿌렸을 때 싱크대 아래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신문 과정에서 길리스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성적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에게도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됩니다. 마지막 피해자 도나 베넷 존스턴의 친구 테미 퍼페라가 감옥에 구금된 길리스와 주고받은 편지를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보낸 편지였는데 길리스가 도나에게 저지른 범행을 자백서처럼 상세히 기재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나는 너무 취한 상태여서 의식을 잃고 죽기까지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후였죠. 미안합니다. 2008년 7월 길리스는 조이스 윌리엄스 살인으로 종신형, 도나 베넷 존스턴 사건은 1급 살인, 시신 훼손 및 성적 학대와 납치, 3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3회가 추가로 선고됩니다. 일부 배심원이 종교적, 윤리적 이유로 사형에 반대하여 판사가 차선책인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죠. 다른 6개 살인사건은 DNA 증거가 없거나 매매업 여성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DNA 외 살인과 연관지을 물적 증거가 부족했고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추가 기소로 법정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모두 8건의 살인사건이 길리스의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길리스의 여자친구였던 테리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집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 집은 단지 건물일 뿐이고 좋은 기억도 있었다면서요. 2025년 현재 길리스는 63세가 되었으며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매매업 여성이나 약물을 하는 여성, 기꺼이 그의 차에 탈 만한 이들을 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그의 삶이 피해자들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레빗 케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